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27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대한 리뷰 그리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대한 프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브라켓 챌린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9분이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예측해주신 우승팀만 한번 좀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양쪽 컨퍼런스 1번 시드 팀들을 가장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칩스가 26명, 패커스가 22명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빌스가 8명, 뭐 시옥스가 6명 이렇게 등등 이제 내려가는데 뭐 과연 어떤 분이 우승자로 선정이 되실지 한번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탈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슈퍼볼 진출팀으로 예상했던 시옥스가 지금 첫 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제 브라켓도 이미 좀 많은 손상이 됐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와일드카드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부터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경기는 빌스가 27대 24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의 시작에 걸맞는 아주 멋진 경기였다. 물론 이제 심판의 도움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콜츠의 런 디펜스가 빌스의 러싱 공격을 96야드로 굉장히 잘 억제를 했습니다. 사실 디프레스트 버크너만 해도 상당히 버거운 상대인데 버크너를 뚫고 가면 레너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조시 앨런이 이날 이제 54야드의 러싱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빼고 나면 팀 러싱 야드가 42야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빈 싱글터리와 잭 모스 듀오는 좀 부진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잭 모스 같은 경우는 이날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플레이오프 기간에 출장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예. 이거는 또 빌스가 이제 진출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손실을 입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콜츠의 세컨더리가 스테펀 딕스 선수를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24대 10으로 달아나는 상황에서도 백업 코너백 TJ 캐리 선수가 완전히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터치다운을 허용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날 딕스가 128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잖아요. 근데 변수는 뭐였냐? 역시나 게이브리엘 데이비스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신인인데 이렇게 큰 경기에서 4번의 캐치에 85야드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존 브라운이 이날 경기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역할을 게이브리엘 데이비스가 해줬던 것이 빌스에게는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2번이나 사이드라인 플레이를 만들어줬잖아요. 역시나 이 토드렉 스웩이 없었다면 역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이날 이 게이브리엘 데이비스 선수가 많은 스냅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스냅에 참여했던 퍼센티지가 5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기의 절반 정도만 스냅을 받고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보장이 된다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주인공은 역시 조시 앨런이라고 해야겠어요. 예. 물론 경기 막판에 아찔했던 스트립색 펌블이 한 번 있기는 했는데 동료의 도움으로 다행히 턴오버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예. 그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324 패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54 러싱 야드에 1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면서 지난 시즌 그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의 역전패 이 악몽에서 좀 벗어났던 앨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날 뛰는 것도 잘했고 패스도 잘했는데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건 하드 카운트였어요. 이날 이제 하드 카운트로 결정적인 옵사이드 반칙을 유도를 해냈는데 이건 사실 에런 로저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못지않은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상대방을 잘 낚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이 드라이브를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앨런 선수가 한 단계 또 성장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저도 쿼터백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앨런이 조금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쿼터백이 좀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다면 좀 빠르게 스냅을 받아서 그냥 플레이를 이어가기에 급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드 카운트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플레이 클락이나 전체적인 뭐 공격진 그리고 수비를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좀 여유가 생긴 그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게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나는 플레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이날 이제 앨런 선수가 이 상대의 수비가 다가오니까 펌프 페이크를 하고 나서 바깥으로 롤러웃을 해가지고 왼쪽 사이드에 있던 스테펀 딕스 선수에게 패스를 던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조시 앨런 선수가 성장한 것도 성장한 거지만 이 경기를 펼치면서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3년차 시즌 만에 뭐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쿼터백으로 성장한 앨런인데 뭐 이제 슬슬 버팔로도 앨런과 연장 계약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어떤 활약만 놓고 본다면 뭐 대박 계약은 보장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뭐 어쨌든 조시 앨런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잭 모스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자이언츠에서 방출됐던 디본타 프리먼 선수와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을 했다 그래요. 물론 프리먼이 애틀랜타에 있을 때는 뭐 나름 이제 좋은 활약들을 해주면서 이제 명성을 얻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뭐 부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값만큼의 활약을 해주질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이언츠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했고 그런데 일단은 버팔로가 러닝백 진용에서 이제 수적으로 좀 이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프리먼을 수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상 이제 머리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데빈 싱글테리 그리고 타이완 존스 이 두 명의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 타이완 존스 선수도 이 공격팀에 참여한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는 이제 스페셜 팀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계약이다.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머릿수를 채워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빈 싱글터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석점 차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심판의 도움이 상당히 있었다. 일단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딜레이 오브 게임이 선언이 됐어야 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한 3번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 오브 게임이 선언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 리버스가 정말 이제 시간 여유를 두고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이 파스칼 선수의 펌블 장면에서 치명적인 심판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운 바이 컨택트로 선언이 됐는데 사실 펌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파스칼이 리버스의 패스를 받아서 넘어졌어요. 네. 그런데 파스칼이 야드 애프터 캐치를 위해서 몸을 일으켰을 때까지 빌스의 선수들이 아무도 터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다운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조던 포이어를 포함해서 여러 빌스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이 파스칼의 공을 쳐내면서 펌블을 만들어냈고 이제 리커버리까지 빌스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한 판정은 이제 펌블 선언 그리고 이제 빌스의 리커버리로 이제 경기가 사실상 끝나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오피셜 리뷰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바뀌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 2미닛 워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챌린지가 요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셜 리뷰가 일어나야 이제 그 플레이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션 맥더목 감독이 챌린지는 못하니까 타임아웃을 신청을 합니다. 타임아웃을 신청을 했고 타임아웃을 신청하고 한참 있다가 오피셜 리뷰에 들어간다라는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피셜 리뷰가 진행이 됐는데 이는 이제 심판이었던 브래드 앨런이 이 판정 끝에 이제 어떻게 판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를 켜고. 근데 이게 대박입니다. 결과는 원심이 유지됐다. 그리고 플레이에 대한 리뷰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빌스의 타임아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타임아웃을 요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 스냅까지 일어났잖아요. 스냅까지 일어났고 스텝할 타이밍에 맞춰서 션 맥더목 감독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는데 그 전에 리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아웃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리뷰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스냅이 되니까. 그 뒤엔 리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리뷰를 하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일단 오심이죠.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리뷰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타임아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퀀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정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상 끝난 경기인데 물론 이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콜츠가 헤일메리 패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좀 심판진의 실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일메리 장면이 만약에 성공이 됐다면 이제 극적으로 승부가 뒤집힐 수도 있었는데 결국 마이카 하이드가 이제 이 패스를 잘 걷어내면서 빌스가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규 시즌에 그 헤일머리에게 한번 이제 당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던 빌스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교훈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수비진이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잘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원정콜의 도움까지 받았는데도 콜츠가 패배를 했던 데는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가장 콜츠로서 아쉬웠을 부분은 키모코 트레이의 이 옵사이드 반칙이 아닐까.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콜츠의 플레이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반전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필드골을 안 찼어요. 그리고 포스 앤 포에서 고포릿을 하다가 이제 턴오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후반에 14점 차이로 뒤지고 있을 때 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는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게 실패하면서 물론 그 다음 플레이에서 투포인트 컨버전 성공해서 이제 이 엑스트라 포인트가 두 개가 모두 성공한 듯한 효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포인트에서는 사실상 투포인트 컨버전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블랑켄십 선수의 33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그게 성공했으면 어쨌든 동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날 리시버들이 드랍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버무려져서 역시 콜츠가 패배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전반에는 콜츠가 필드 포지션 싸움을 아주 잘하면서 빌스가 전반 5번의 공격을 평균 자기 진영 8야드 지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유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전반에만 터치다운 2개를 허용했다는 점도 분명히 콜츠에겐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콜츠는 토탈 야드나 타임 오브 포지션 같은 뭐 축구로 치면 이제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에서도 이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5번의 레드존 트립에서 2번밖에 터치다운을 연결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나단 테일러와 나임 하인스 듀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조나단 테일러가 78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나임 하인스가 6번의 캐리 75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선수가 뭐 경기를 바꿀 만한 이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날 플레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올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시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왜냐면 이제 올 시즌에 원래 주전 러닝백이었던 말록맥 선수가 부상으로 한 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싱의 공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메워줬고 말록맥 선수 이제 올 시즌이 끝났으니까 FA가 됐습니다. 네, FA가 되는데 굳이 말론맥을 비싼 돈을 주고 잡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로서는 콜츠의 고민을 좀 지워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콜츠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거는 결국 이제 쿼터백 문제는 그렇죠.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리버스가 이날 경기에 턴오버 없이 뭐 309 패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나름 선전하기는 했지만 결국 또다시 이제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네. 첫 슈퍼볼 진출의 꿈도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리버스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이 필립 리버스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리버스 쪽에서 조금 가족과 상의해서 천천히 결정하고 싶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렉스 스미스 같다. 음. 그러니까 커리어를 놓고 봐도 사실 이제 누적 기록이 리버스가 훨씬 더 오래 뛰었으니까 누적 기록은 더 좋긴 합니다만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는 팀을 플레이오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쿼터백. 그런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뭐 와일드카드 이기고 디비전 라운드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챔피언십에서 어쨌든 탈락하는, 그리고 챔피언십까지도 사실 쉽지 않은 딱 그 정도의 쿼터백. 그러니까 패트릭 마홈스가 이제 칩스에 오기 전에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계속해서 주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는 계속 진출을 했지만 결국은 슈퍼볼까지는 못 갔거든요. 리버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콜츠로서는 어쨌든 대체 쿼터백을 찾아야 되기는 한데, 알렉스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브릿지 쿼터백으로 필립 리버스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레드 셔츠를 입히는 개념으로 새로운 쿼터백에 이제 플레이북을 익힐 시간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지금 뭐 과거의 제자, 뭐 웬츠와 재결합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콜츠 구단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번 경기를 끝으로 이제 콜츠의 시즌이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전 레프트 태클 앤서니 카스톤조가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규리그 막판부터 이제 부상으로 제대로 뛰질 못했고, 이날 와일드카드 라운드도 이제 출전을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카스톤조가 지금 10시즌밖에 뛰지 않았고 여전히 건강할 때는 리그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는 좋은 레프트 태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른 은퇴를 선택한 것이 콜츠 팬들에게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아쉬운 것이 시즌 마지막이고 플레이오프에 팀이 진출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어쩌면 이제 본인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던 플레이오프 경기에 부상으로 뛰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램스와 시옥스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경기는 30대 20으로 끝이 났고요. 램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램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구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결국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램스의 D라인이 시옥스를 그대로 집어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쿼터백 쪽에 문제가 생겨도 수비와 러싱 공격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면 풋볼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날 이제 램스 수비가 러셀 윌슨 상대로 5개의 색 그리고 10번의 QB 히트를 가하면서 윌슨이 뭐 거의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데리우스 윌리엄스는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내면서 수비에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에런 도널드 선수야 워낙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리그 최고의 선수고,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레너드 플로이드도 이날 이제 2개의 색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시즌 이제 7개의 색을 러셀 윌슨을 상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거의 크리프토나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램스가 플로이드를 영입한 효과를 아주 제대로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날 경기에서 더욱 인상적이었던 거는 후반에 도널드가 이제 갈비뼈 쪽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널드의 우산 효과가 좀 사라지고 시애틀의 이제 오라인과 러셀 윌슨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램스 D라인의 기세가 꺾이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만 보면 도널드가 빠져있는지 투입이 되어 있는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초반만 해도 레너드 플로이드가 이제 시카고에서 올 때 1라운드 출신이지만 버스트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램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램스 팬분들 중에서도 레너드 플로이드의 영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한 시즌을 뛰면서 자신이 완전 버스트는 아니었다. 이게 시카고 베어스가 안 좋은 팀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어스가 나쁜 팀이라기보다는 뭐 자신에게 조금 더 맞는 팀을 이제 찾아갔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의 경기에서도 도널드가 100% 컨디션을 뛸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레너드 플로이드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램스는 월포드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초반에 이제 QB런을 시도를 하다가 자말 아담스 선수에게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목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부상의 여파가 남아있었던 제러드 고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은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맥베이 감독은 고프에게 최소한의 이제 공격만 맡겼어요. 그래서 고프가 단 19번만 패스를 시도를 했고 이제 캠 에이커스의 러싱을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갔었습니다. 네. 제러드 고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아직까지 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경기 중에 손을 터는 모습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손가락 상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었다. 왜냐면 이날 퍼포먼스가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러드 고프가 평소에 제가 못한다고 까긴 하지만 그 정도로 못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돈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모자라다는 거지 이 선수가 기본 이상은 하는 선수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날 경기만 봤을 때는 부상의 여파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포드까지 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프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네.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역시 이날 공격에서 가장 주인공은 이제 캠 에이커스였어요. 예. 이날 이제 캠 에이커스 선수가 131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45 리시빙 야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의 천명 역할을 잘 해줬는데요. 사실 이제 토드 걸리의 전성기와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걸리가 전성기였던 17시즌 그리고 18시즌에 이제 램스의 공격이 보여줬던 그 공격이 잘 됐던 그 시즌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에이커스가 램스에 드래프트 됐을 때부터 이 토드 걸리 활약에 뭐 한 80%만 해줘도 참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뭐 걸리의 활약을 거의 재현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램스가 전반에 리드를 하고 있으면 후반에 뒤집히지 않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기록이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션 맥베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전반을 앞선 채로 마쳤을 때 36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승리를 추가하면서 그 기록을 37로 이제 늘려간 램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은 기록을 늘려갈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를 지켜내면서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옥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시옥스는 러셀 윌슨이 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이제 패스를 연결하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공격을 이어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오라인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이 러셀 윌슨이 추격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브라켓 챌린지에서 시애틀을 높은 곳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내심 시애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지켜봤어요. 네. 그런데 참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이제 오래된 진짜 충성심이 높으신 그런 팬분들께서는 얼마나 좀 보기 힘든 경기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오라인이 윌슨을 뭐 그다지 잘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윌슨은 4쿼터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징크스는 좀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사실 이제 그거는 러셀 윌슨 선수의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한 10주차, 11주차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애틀이 이제 공격이 이끄는 팀이 아니라 수비가 이끄는 팀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통용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큰 무대에서는 윌슨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봤었는데 뭐 결국 이제 통하지를 않았고 윌슨은 이날 패스 성공률이 40%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도 14번 중에 2번, 그러니까 한 15% 정도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추격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오라인은 뭐 윌슨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좀 한 발 먼저 좀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폴스 스타트나 뭐 홀딩 페널티 같은 것들 이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윌슨을 조금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공격이 정말 원활하지 않았던 시애틀 시옥스였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날 이제 4쿼터 23대 13 10점 차 상황에서 이 펀트 리터너였던 DJ 리드가 이제 펌블을 범하면서 이제 경기가 터졌습니다. 사실 후반 시작과 함께 리드가 이제 아주 좋은 리턴을 만들어주면서 시애틀 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4쿼터 막판에 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팀의 패배에 대한 좀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이제 시애틀 시옥스를 떠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쇼텐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에서 좀 감독으로 이제 군침을 흘릴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저희가 시즌 중에 이 슈나이더 단장을 디트로이트가 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던 바 있었는데 시애틀이 이제 그 소식에 조금 이제 초조함을 느꼈는지 시즌이 끝나고 바로 슈나이더 단장과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27년 드래프트까지 이제 아주 긴 기간 이제 시애틀의 단장직을 계속해서 소화할 예정이고 네. 이미 2025 시즌까지 피트 캐롤 감독을 잡아놨기 때문에 향후 한 5시즌 정도는 이 캐롤과 슈나이더 단장 체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확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쇼텐하이머를 자르는 것만 해도 이게 사실 발표는 볼에 대한 철학이 맞지 않아서 그냥 파트웨이즈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피트 캐롤이 나한테 맞추지 않을 거면 나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잘 안 됐으면 후반전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상대 팀에 적응을 해서 바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간에는 이 피트 캐롤 감독이 러싱을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걸 원하는데 쇼텐하이머가 패스의 비중을 올 시즌 굉장히 높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쇼텐하이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도 조금 별명거리가 있는 게 이번 시즌 시애틀의 주요 러닝백들이 계속해서 컨디션 난조나 좀 부상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러싱 시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어쨌든 변명거리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쇼텐하이머를 자르는 행위가 사실상 이 피트 캐롤 감독의 어떤 시애틀 시옥스 내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시애틀의 오프 시즌 과제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또 분명히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오라인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이제 상위 순번이나 FA 시장에서 오라인 보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상소문을 써서라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러셀 윌슨이 이제는 더 이상 20대의 젊은 쿼터백이 아니에요. 네. 러셀 윌슨이 벌써 만 32세가 됐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기동력이 살아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오라인의 보호가 있어야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캐롤 감독과 슈나이더 단장도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램스와 시옥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31대 23. 벅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양 팀 모두 뭔가 얻어간 것이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그냥 저기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 집이 어마어마한 맛집입니다. 약간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스킨스도 방출을 했고 알렉스 스미스도 부상으로 이날 경기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하이니키를 쓸 수밖에 없었던 워싱턴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이니키가 예상 외의 활약을 해주면서 이번 경기를 아주 빛내줬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이제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일단 좀 소개를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워낙 생소했고 팬분들도 거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선수였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소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선수는 2015 시즌에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 출신으로 미네소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팀들의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를 전전을 했는데 2019 시즌까지 선발로 뛴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백업 내지 서드 스트링으로 이제 전전했던 그런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초반에는
XFL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XFL이 리그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파산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제 강제적으로 방출이 됐던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고, 이제 NFL에서 불러주는 팀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학위를 받기 위해서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래요.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대체 쿼터백을 찾던 워싱턴에 연락을 받고 이제 워싱턴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합류를 했다가 네. 이제 뭐 해스킨스의 방출, 뭐 알렉스 스미스의 부상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16주 차에 이제 백업으로 이제 한 경기 출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경기를 앞두고도 알렉스 스미스 선수의 출장 여부가 불투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선발에 나갈 거라는 걸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이 선수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올드 도미니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기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너 선발로 나갈 거야 라고 전화를 받고 토요일에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니키가 뭐 이메일을 써서 그 교수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시험을 이제 시즌 끝나고 치르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허락을 구했고 뭐 학교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줬다. 네. 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시험 보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 선수가 352 토탈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3쿼터 후반에 이 선수가 왼쪽 파일런 쪽으로 직접 달려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포켓이 뚫리는 상황에서 포켓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색을 당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피해내고 왼쪽으로 달리면서 수비 선수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쿼터백들이라면 몸을 사리거나 혹은 뭐 사이드라인을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을 텐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파일런을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터치다운 만들어냈어요. 물론 하이니키가 경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말씀해주신 그 러싱 터치다운은 이번 주 와일드카드 6경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이니키는 제 마음속의 MVP다. 좀 그런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프로풋볼 포커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리뷰라든지 포인트로 이제 선수들의 랭킹을 매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와일드카드 6경기에서 쿼터백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 주전 러닝백 안토니오 깁슨이 벅스의 강력한 러싱 디펜스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부상을 입으면서 좀 완전히 봉쇄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니키가 스스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네. 이 점을 감안하면은 이제 하이니키의 활약이 더욱 이제 인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앞서 언급해주신 러싱 터치다운 이외에도 이제 리시버들의 세퍼레이션을 잘 찾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패스를 던지는 모습들도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4쿼터에 계속해서 추격을 만들어냈었던 워싱턴이었잖아요. 그런데 4쿼터 초반에 하이니키 선수가 어깨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깨 부상을 안고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기는 뭐 어떤 팀을 응원하면서 보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하이니키를 응원하게 되는 모습을 그쵸. 저도 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희 팀의 레전드 쿼터백이니까. 근데 하이니키가 뛰는 걸 보니까 또 이게 사람이 약자 그리고 약팀을 좀 응원을 하게 되는데 하이니키 선수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워싱턴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들이 좀 싸우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스미스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시즌에 선수로 돌아올지 아직 결정을 하질 못했다. 예.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미스가 그대로 은퇴를 발표를 한다면 워싱턴은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부상을 당했던 카일 앨런과 함께 이 테일러 하이니키도 뭐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고려를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워싱턴에서의 선발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제 XFL까지 건너갔을 정도로 NFL에 이제 자리가 없었던 하이니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쨌든 워싱턴에 있든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게 되든 NFL에 조금 더 오래 있을 기회는 잡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키의 이번 시즌은 끝났지만 어쩌면 하이니키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예.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네, 자 풋볼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벅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그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뭐 경기장에서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인터뷰에서도 나는 톰 브레이디를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체이스 영 선수가 했는데 사실 이날 발끝에도 못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17주차 경기가 끝나고 I want Tom, 톰 브레이디 막 이렇게 네. 이제 외치면서 뭐 전의를 다졌던 체이스 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플레이오프 데뷔전이기도 했는데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뭐 몬테즈 스웨트이나 뭐 다론 페인 이런 선수들이 이제 3개의 색을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 팀의 전력 차를 감안하면 워싱턴의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크루인 이 D라인의 활약이 기대치보다는 좀 아쉬웠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더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톰 브레이디의 존재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팬심이 섞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브레이디가 이날 381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무엇보다 브레이디 하면 프로그레션 읽는 게 정말 빠르고 릴리즈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톰 브레이디가 아닌 다른 쿼터백이었더라면 색을 몇 개는 더 당했을 거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일단 벅스의 이 스킬 플레이어진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이 모두 재활약을 해줬습니다. 일단 부상 우려가 있었던 마이크 에반스가 119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부상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고, 가딘 선수가 79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많은 캐치를 하진 않았지만 2번의 빅플레이로 49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타이트엔드 캐머런 브레이트 선수도 이제 80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날 이제 레너드 포넷 선수가 리시빙에 가담하면서 39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러싱에서도 93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역할을 해줬다. 특히나 이날 이제 이 로나드 존스 선수가 몸을 풀다가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너드 포넷 선수의 활약이 중요했는데 굉장히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벅스가 지금 패싱 공격에 좀 치우쳐져 있는 팀인데 레너드 포넷이 그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꼭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결국 뎁스가 두꺼운 팀의 장점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디의 기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경기 중에도 나왔는데 이번 승리를 통해서 커리어 통산 31번째 플레이오프 승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위 조 몬테나의 16승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다. 1승만 더하면 2배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패트릭 마홈스가 과연 브레이디의 우승 기록을 뭐 도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몇 번 드리기는 했는데 어쩌면 그 6번의 우승 반지보다 이 31승이라는 이 기록이 더 깨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뭐 반지 6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포스트 시즌 31승은 진짜 좀 넘사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레프트 태클 도노반 스미스 선수가 이끄는 오라인이 이 워낙 강력한 워싱턴의 D라인을 맞아서 굉장히 잘해줬다. 왜냐하면 워싱턴의 D라인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롭 그론코스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날 이제 패스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가 되면서 이제 캐치가 되지 않았는데 스냅에는 74%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트라 블로커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톰 브레이디 선수가 히트를 당하지 않게 이 추가적인 어떤 오라인의 힘이 돼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로킹 능력은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끔은 이 타이트엔드의 선수를 평가를 할 때 너무 리시빙 야드나 터치다운 기록으로만 좀 평가를 하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은 리시빙 못지않게 블로킹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론코스키가 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 이제 수비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수비에서는 좀 숙제가 많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하이니키가 잘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하이니키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도 아니었고 플레이오프에는 첫 출장이잖아요. 거기다가 워싱턴의 스킬 플레이어진을 보면 이날 이제 캠 심스 선수가 리딩 리시버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엘리트급 리시버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스킬 플레이어진들을 봐도 잘하는 선수들은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A급이냐? 내지는 S급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올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375 토탈 야드나 기록을 한다? 이거는 수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세퍼레이션을 좀 많이 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이니키가 비교적 정확하게 패스를 던지기는 했지만 패스의 포물선이나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비가 그렇게 느리게 공이 날아오는 동안에도 리시버를 방해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벅스의 세컨더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세인츠를 상대하게 되는 벅스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드류브리스에게 뒷공간을 다 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